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알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은 기본이고 메신저만 여러 개, 이메일과 뉴스 어플도 물론이죠. 또 각종 SNS와 동영상 플랫폼까지 수많은 알림이 쏟아집니다. 계속 울려대는 알림 소리 때문에 어떤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고요. 몇 시간 다른 일을 하느라 스마트폰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 사이에 쌓여버린 알림이 배경화면 가득합니다. 하나하나 옆으로 쓸어내는 것도 일이고, 보지 못한 알림 속에 혹시 중요한 게 있을까, 놓치면 어떡하나 불안감까지 달고 삽니다. 그럴 땐 알림을 확인하는 시간을 따로 계획해 두고 중요치 않은 가벼운 알림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알림 설정을 해제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갖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우리가 그 모든 알림을 알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6월 25일 화요일 아침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니까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 K로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는 날이죠. 어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 배터리 리튬 배터리 공정에서 화재가 나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죠. 또 한 명이 실종돼서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배터리 기술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발전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참에 같이 한번 되짚어봐야죠. 또 재계 2위 SK그룹이 위기에 휩싸였는데요. 미래 먹거리로 점 찍었던 배터리 사업이 어려움에 빠져 있죠. 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SK그룹이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토론해 보시죠. 자, 오늘도 빠지지 않고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세 글자네요. 오늘의 정답은.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요.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집 중에서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이 48%, 611만 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두 집 중에 한 집은 이걸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2015년 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하 부부의 절반 이상이 모두 이걸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힌트 안 드려도 맞히실 것 같죠. 혼자 하면 외벌이, 부부가 같이 돈을 벌면 이걸로 표현을 하죠. 세 글자. 여성의 경제 참여율과도 직결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 문자 메시지 있고요.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도 편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증시부터 짚어볼까요? 네,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올랐습니다. 0.67% 상승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떨어졌는데요. 나스닥은 1.09%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31% 약보합입니다. PC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앞두고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사흘 연속 떨어졌습니다. 오늘만 6% 넘게 떨어져서 사흘 동안 거의 13%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네. 고점 대비 16%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1일 천하였어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한테 빌려서 3위입니다. 이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3% 넘게 떨어졌는데 아마 이제 이번 주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오는 28일에 발표되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5월 중 PC 가격 지수가 중요하고요. 또 27일에 발표되는 2분기 미국의 GDP 확정치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의 이제 금리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60%를 넘게 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뉴스는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상승 반전했는데요. 지금 뭐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 1% 넘게 올랐습니다. 8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리의 가격은 배럴당 81달러 63센트. 또 브렌트유, 북해산 브렌트유도 86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요. 또 어제 사실은 미국 증시 조정 여파로 이틀째 떨어졌던 코스피는 오늘 다행히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포인트가량 올라서 2768선에서 코스닥도 한 2포인트가량 올라서 출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지금 뭐 8만 원 선, 8만 300원 선 턱걸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니까 SK 하이닉스 주가도 또 같이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도 하이닉스는 2% 이상 떨어지네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또 같이 많이 올랐던 게 비트코인 아닙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기준금리 인하도 먼저 좀 선반영하면서 오른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거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네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가상자산은 분석하기가 참 애매해요. 올해 들어서 1억 원 넘어서 뭐 전고점 찍으면서 뭐 10만 달러 갈 거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8천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에 있는 이제 가상자산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은 오늘 6만 달러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한 개당 지금 원화 가격은 8,500만 원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 보름 만에 가격이 10% 넘게 빠졌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단 비트코인 상승의 1등 공신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이 펀드는 주식처럼 이제 이 상장지수 펀드를 사게 되면 그만큼 산 만큼 현물 비트코인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돈이 좀 유입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열흘 동안 1조 넘게 이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채굴 업체들조차도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점 뒤로 밀리다 보니까 트리플 악재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장에서 야 이제 상승 동력이 사라진 게 아니야? 비트코인 가격 더 떨어지는 게 아니야라는 이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가상시장 대장주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그러면 다른 가상자산은 심지어 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오히려 가까워지고 있는데 가격은 또 조정을 받고 있고 뭐 아무리 미래 수요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또 그 변동성이 크다라는 특성은 또 알고 계셔야 될 테니까요. 또 이용자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법도 시행이 되잖아요. 가상자산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데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건 어쨌든 가상자산 투자자들 좀 보호하고 이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제 취지로 제정이 됐는데 사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처음 설립된 게 2013년이었거든요. 네. 거의 한 11년 만에 관련법이 생긴 건데요. 우여곡절 끝에 관련법이 시행되긴 했는데 문제는 좀 사전 점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했다. 파산했다는 건 이제 빚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파산했을 경우 투자자가 그동안 사들였던 이제 지갑에 있던 코인들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거 회수받을 수 있나?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련법은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될 이 가상자산의 대상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금인 예치금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가상자산은 제3기관에 별도 보관할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만일 파산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의 허점을 좀 드러난 만큼 금융당국이 어떤 이제 대비책, 보완책을 좀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법인 회사가 100만 개를 넘어섰다고요. 그럼 맞습니다. 이제 법인세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 등록이 늘어났다라는 건
좀 경기 좋아질까 사업하겠다라고 이제 시도했던 네. 이제 법인들이 늘어났다라는 의미지만 법인세 총액이 줄어들었다라는 건 도전해 보니 사업해 보니 실속이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한 법인이 103만 1,000개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4만 9천 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한 이제 법인세액은 줄었는데요. 법인세 부담 총세액을 따져봤더니 2022년 87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81조 6천억 원, 오히려 6조 2천억 원 줄었다는 겁니다. 이 법인들의 이제 내역을 좀 봤더니 한 63%가 그나마 이제 흑자 신고한 법인들 장사 좀 잘했습니다. 이윤을 남겼다는 얘기고 나머지 36.8%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행히 이제 흑자 신고한 법인이 한 6% 늘었고 적자 신고한 법인은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라고 하는데 역시 이제 총 부담한 이제 법인세의 이 업체별 부담액을 봤더니 제조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제조업이 부담이 한 40% 가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금융, 보험업, 서비스업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반도체 업황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아서 그 법인세를 많이 못 냈던 그 영향도 아마 클 테고요. 또 하나 이 와중에 대기업의 어떤 세금 혜택이 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이제 사회단체에서 나왔네요. 맞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배당금의 형태로 국내로 들어오면 비과세해 주고 있거든요. 네. 왜냐? 이제 환율 일단 안정시켜보자. 그리고 투자를 유도해서 낚시 효과를 좀 기대해보자라는 취지였는데 해외에서 벌어와서 국내로 가져오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5대 재벌의 경우에는 국내 매출보다 해외 자회사 매출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 이 경실련이 좀 조사를 해보니 5대 재벌의 경우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법인세 감면액이 10조 원을 훨씬 넘는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온 겁니다. 5대 대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2022년 144억 달러 한 20조 수준이었다면 지난해는 434억 달러 60조 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 감면액을 따져봤더니 한 10조 1천억 원 상당이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법인세 지난해 이제 공시한 걸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이게 각 회사의 어떤 단순 계산한 수치다라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단연히 많죠. 7조 한 6천억 원 상당, 네. 현대차가 한 9,900억 원 상당인데 그러나 이제 증가율을 따지게 되면 기아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9.8배 늘었어요. 30배 가까이.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7.4배, LG전자가 2.4배의 순이었는데 근데 경실련의 주장은 이거예요.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재벌 기업들한테 조세 정책을 집중해 보고 있는데 낙수 효과 거의 없지 않느냐. 차라리 과거처럼 법인세 정상화해서 과세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그 해외에 나가서 어찌됐든 벌었으니 그걸 들여와야 또 비과세 혜택도 받고 또 국내 투자할 재원도 되고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아마 이걸 또 반대하는 시각은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해외 공장이 이제 자회사로 나간다라는 건 일자리도 유출이 된다라는 거고 결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나 아니면 GDP 측면에서도 도움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땅에 짓게끔 해야 되는데 해외는 이제 리쇼어링 정책, 유턴 기업 어떤 활성화 정책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히려 또 이런 비과세를 해주는 게 자회사들이 오히려 해외로 나가라고 또 장려하는 그런 정책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의문도 드는 거고요. 자, 또 하나. 국내로 많이 들어오면 좋은 사람들, 이제 외국인 관광객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으면 돈을 어디다 쓰는가? 이거 참 궁금해요. 맞습니다. 자, 글로벌 결제 서비스 업체 비자사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국내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 이 국가별로 씀씀이 행태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한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쓴 외국인의 국적은 어딜까요? 중국 아닐까요? 중국은 3위였어요. 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많이 바뀌었나 보네요. 1위가 미국이에요. 오. 2위가 일본. 일본이 더 충격적이고 오호. 3위가 중국인데요. 돈 안 쓰기로 유명한 일본인이 어떻게 2위일까? 그리고 큰 손으로 유명한 중국인은 3위였어요. 근데 이제 씀씀이를 좀 보게 되면 완전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1위 미국인은 주로 어디에서 쓰느냐? 레스토랑. 식료품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급 음식점의 결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2위인 일본인은 어디서 돈 쓰고 있나? 병원 의료 서비스예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잖아요. 여기 돈 씀씀이가 가장 높았고요. 중국인은 어디에서 돈 쓰고 있나? 소매점.
백화점, 의류 잡화점 이러다 보니 지금 이 국적별 씀씀이 형태, 우리나라에 봤을 때 씀씀이 형태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데 이 통계를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외국인 관광객 대상이라고 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서비스업 그리고 K푸드, 냉동김밥 열풍처럼 좀 고급 음식점을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어떤 뭐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미국인 방한객은 주로 먹는 거, 일본인은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 중국인은 뭐 쇼핑 같은 쪽으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서영민, 장혁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룰 그 첫 번째 주제가 참 무겁습니다. 어제 너무 안타까운 또 큰 사고가 일어났고 22분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지금 아직도 실종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애도를 표하고요. 또 이제 8분이나 큰 부상을 당하셨다고 해서 이분들도 네. 빨리 이제 완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이죠. 네. 화재 원인은 뭐 정확하게 이제 소방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원인이 좀 어떻게 좁혀지고 있습니까? 일단 어제 그 발생한 그 화재 사고 그 공장에서 이제 어떤 제품인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리튬 1차 전지거든요. 근데 뭐 1차 전지는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고 2차 전지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전지인 건데, 그래서 1차 전지라고 해서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뭐 자동차 키라든지 뭐 시계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전지는 아니고요. 어제 그 불이 난 게 그러니까 리튬 1차 전지라고 하는 건데, 아마 뭐 아파트나 뭐 연립주택 같은 데 가면 뭐 수도 가스 뭐 검침기 같은 네.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군용 장비에 쓰는 이제 리튬 1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한 지름이 한 30cm 정도, 한 높이가 한 45cm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큰 전지가 그게 이제 화재가 났던 공간은 한 3만 5천 개 정도 이렇게 이제 쌓여 있었던 것으로 지금 이제 소방 당국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당시 이제 뭐 이제 소방 당국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펑펑펑펑 하는 소리가 이제 여러 차례 들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뭐 물론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어떠한 이유의 어떤 뭐 제조 결함이든 혹은 뭐 어떠한 뭐 외부 충격이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하나 터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이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좀 이런 좀 피해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김준범 부연하면 기자. 보통 우리가 화재 원인을 소방서에서 조사할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발화, 그 왜 불이 시작됐느냐의 원인과 그다음에 확산, 왜 이렇게 빨리 퍼졌느냐. 근데 왜 이렇게 빨리 퍼졌느냐는 방금 장혁진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 리튬이라는 불안정한 금속을 쓰는 전지가 3만 5천 개가 몰려 있었고, 우리가 뭐 전기차 화재 때도 많이 봤지만 리튬은 열이 나면은 불이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폭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때문에 불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모였었기 때문에 확 빨리 퍼진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단계에서 방금 장 기자가 말한 것처럼 막 마치 수류탄 터듯이 펑펑펑 한 소리가 났던 건데, 그럼 처음에 왜 불이 시작됐느냐는 아직은 모릅니다. 이게 사실 아직 뭐 사고가 난 24시간도 안 됐고 지금 오늘 현장 감식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해봐야 최소한 추정 원인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어떤 특정 뭐 몇 번 전지에서 왜 불이 시작됐는지 그게 나와야 진정한 발화 원인인데 아직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야 또 제조 공정 과정에 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을 테고요. 서영민 기자. 사실은 이 불이 나면 사실 끄면 되잖아요. 10시 반에 불이 났다는 거고 바로 소방당국이 출동은 했는데 작은 거라면 네.
끌 수 없었다는 거거든요. 끄려고 물을 부을 수 없었다는 거거든요. 또 초동 노력을 그 네. 작업자들이 좀 했다라는 이야기도 네. 있고요. 근데 이 안타까운 게 이 리튬 젠지라는 것이 리튬이라는 금속이 특성이 이 물로는 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물을 부으면은 더 폭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칼리 금속이라는 것들이 전지나 뭐 이런 것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가 이 반응성이 좋아서이고 그 리튬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볍고 밀도가 낮아서 반응성이 좋은 금속인데 이 금속은 물에 닿으면 물에서 수소하고 반응해서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면서 산소를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산소가 많으니까 그 반응성이 높아지고 폭발력이 일어나는 오히려 물을 부으면 더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이 10시 반쯤 출동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물을 붓거나 어떤 파악을 뭔가를 해야 되니까. 용액을 부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노력을 하기가 굉장히 제한되고 다른 종류의 불이 더 번지지 않게 하고 뭐 이런 종류의 일밖에 할 수 없어서 뭐 사실상 2-3시 정도까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이 스스로 다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35,000개가 다 타서 그렇게 간 겁니다. 5559님이 배터리를 끌 수 있는 소화기가 없다던데요. 관련법도 기준도 없다고 하던데 이에 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방당국이 그 건조한 모래도 준비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쓰지 않았고 뭐 리튬 자체가 원체도 이제 소량 네.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물로는 이제 진압을 했다라는 거였고요. 그렇죠. 이제 물을 뿌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 이제 불이 난 그 지점에 직접 뿌리기보다는 주변 물질들에게 물을 뿌려서 주변 물질들이 냉각이 되면 불이 붙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방식으로 또 껐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그 불나면 수조 안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 이유가 그런 이제 2차 전지에는 이제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그 외부에서 뿌려도 그게 뭐 어차피 그 소용이 안에서는 없거든요. 불꽃이 살아있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물 안에 넣어버려서 이제 배터리 자체를 그냥 냉각을 시켜버리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또 토론도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그 전기차 화재 났을 때 그 진압하는데 하루 이상이 걸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변에 테두리를 만들어서 수조처럼 만들어 놓고 물속에 이제 담그는 효과까지 나게끔. 근데 또 그 물속에서는 리튬이온 전지가 막 불꽃이 또 살아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실험적인 단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방금 청취자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이런 리튬 같은 금속성 화재를 어떻게 끌 거냐에 대한 전문 거기에 전담하는 소화기는 없고요. 그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수조에 담궈 버리자는 거는 지금 소방청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가 연구 결과로 나온 건데 그럼 소방차가 수조를 싣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는 담글 수 있지만 저기 경부고속도로 몇 킬로 지점에서 불이 났는데 수조를 들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하는 거는 방금 장 기자가 말한 것처럼 물을 계속 뿌려서 번지지만 않게 하는 식이고 실제로 이제 외신 기사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호주에 네. 그 메가팩이라고 이제 보통 리튬 전지 ESS 대량 에너지를 저장하는 엄청 큰 뭐 쉽게 말하면 저장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 화재는 3일 동안 못 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뭐 친환경 때문에 리튬 전지가 미래다, 2차 전지가 미래다 이것만 생각을 했지. 이제 거기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좀 약간 뭐 손을 놓고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걸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피부로 와닿게 하는 계기가 생겼으니까 이거는 뭐 이제 이번 사고 수습은 당연히 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유족 지원 뭐 당연히 전폭적 지원해야 되는 거고 특히 외국인이니까.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 앞으로 이 리튬을 이용한 전지가 사용량이 늘면 늘었지 줄진 않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끌 거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연구 과제로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또 그 네. 외신 뉴스를 보니까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아예 그 큰 뚜껑처럼 만들어서 덮어버리는 방안, 그래서 산소를 차단하는 방안, 뭐 여러 가지가 또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전기차 한두 대 얘기가 아니라 아예 그 리튬 전지 제조 공정과 그 네. 공장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참 규모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이다 보니까 안전관리 기준도 좀 까다롭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이제 기사로는 이 이제 리튬이 이제 리튬 전지가 이제 그 유해 화학 물질이 아니라
뭐 일반 화학 물질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별도의 뭐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안전 기준 이런 것들이 뭐 명확하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김준범 기자가 잠깐 언급하셨지만 대부분의 이제 피해자분들이 또 외국인들이란 말이죠.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이런 분들을 상대로 대피 훈련이라든지 뭐 안전 교육 같은 것들이 뭐 제대로 이루어졌을까라는 또 의문도 들고 또 이분들이 또 파견받은 일용직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이 공장 내부 구조 자체가 조금 익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참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저도 이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작업장 안에서 작은 불꽃이 일면 누구나 소화기 가져다가 먼저 끄려고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게 부질없는 일이구나. 우선은 빨리 탈출부터 하는 게 현재로서는 상책이구나. 또 그걸 또 느끼게 됐고요. 1층 작업자들은 빨리 예.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고 이번에 2층에서 네, 2층에서는 못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탈출 매뉴얼 같은 것도 한번 점검해봐야 될 거고 사실은 이 리튬이라는 것이 지금 1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이거든요. 이 회사 2차 같은 전지는 경우에는? 리튬 이온입니다. 사실 리튬 이온은 좀 위험한 물질, 반응성이 높은 걸로 해서 좀 더 관리를 하는데 리튬은 상대적으로 리튬 이온보다는 뭐 괜찮은 것으로 봐서 조금 느슨했던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무엇 때문에 스파크가 일었는지 무엇 때문에 불이 났는지는 살펴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물질에 대한 관리 지침도 이젠 좀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큰 사고가 났으니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아파트나 상업시설이라든지 일반적인 공장도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들은 다 해놓는데 이번 사례는 그런 게 아예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또 우리가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일부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스프링클러 그렇죠. 방금 물과 닿으면 오히려 폭발하는 오히려 더 위험하니까. 물질이니까. 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라는 필수 소화 장비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대신할 뭐가 설치돼 있느냐, 그리고 그걸 뭘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느냐 이런 건 사실 공백지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더 빨리 번진 것 같고 일단은 예. 수분이 좀 적어야 된다는 거니까 건조하게 만드는 시설. 그러니까 수분이 공기 중에 수분이 적게 건조 시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장마철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 수분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 관리는 어떻게 됐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배터리 산업이 발전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배터리 연구자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이 배터리에서 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열이 발생할 때 그 양이 얼마인지 어떤 연구 데이터 자체가 많이 쌓여 있지가 않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예방 시스템 자체도 지금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거고 뭐 그리고 약재 같은 것도 아까 이제 물을 뿌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뭐 이러한 어떤 거를 뿌려야 하는지 이런 소화 약재 같은 것들도 많이 좀 연구하고 있고 좀 개발 같은 것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뭐 명확하게 지금 예, 지금 쓰는 게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 우리는 늘 이게 지적이 되는데 사실은 리튬이든 뭐 2차 전지든 1차 전지든 2차 전지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산업적으로 미래가 여기 있다고도 말을 하고 몇 년이 되면 반도체보다 이 시장이 더 크다고 하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근데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날 수 있는 부작용 뭐 폐 배터리 수거나 아니면 재활용이나 아니면 그 외에 지금 같은 화재 같은 이런 종류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 기술 이런 거를 마련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인색하거나 아니면 뒤늦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 앞서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앞서서 개발하고 앞서서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니까요.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꼭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이번에 사망자의 대부분이 외국인이고 네. 그 외국인들은 일용직이고 상대적으로 외국인이기도 하고 정규직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방금 장 기자가 말한 것처럼 어디로 대피해라. 어떻게든 안전교육 못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공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우리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재난 취약계층을 항상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항상 우리가 뭐 저소득층 소득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우리나라 일하러 온 외국인들이 과연 교육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해주고 있느냐, 이거 한번 진짜 짚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러네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 이번 중국 노동자들이 중국에 잘 사는 집 자제들이 왔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100%.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고 문명국이라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논점도 꼭 짚어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9038님이 그 외국 화학회사 직원들 강의한 적이 있는데 담당자가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비상구 위치를 먼저 안내하고 교육을 시작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교육을 시작할 때도 만약에 여기에서 불이 나면 비상구는 어느 쪽에 있습니다부터 알려주고, 야, 안전 교육을 시작한다라, 이것도 괜찮네요. 이게 산업이 발전하면 그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기술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걸 느낀 게, 제가 한 10여 년 전쯤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막 많아지기 시작을 했을 때 한국거래소 이제 취재를 하면서 거기는 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관리하나 되게 서버실 궁금하더라고요. 만약 여기서 불이 나면은 그 많은 데이터가 다 날아갈 텐데 물로 끄나요? 소화기로 끄나요? 그러니까 아예 산소를 차단시켜 버린다 하더라고요. 외부랑 연결된 산소를 다 차단시켜서, 왜냐하면 이제 탈수 물이 있는 닿으면 거를, 이제 네.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마침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산소를 다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연계 이렇게 그 관련된 방법도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화학 분야, 배터리 분야에서는 아직 그 단계로는 또 못 가고 있구나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전기차 타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또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 전기차 화재, 뭐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인데, 이제 2020년부터 작년 8월까지 이제 44건의 이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 절반이 넘는 그 이제 51건이 이제 다 배터리에서 발생한 이제 화재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배터리가 가장 이제 큰 문제인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뭐 업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배터리 업체들도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위험해지는 경우가, 그 우리가 2차 전지가 이제 구성되는 게 양극재, 음극재가 있고 여기 분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분리막이 이제 깨지면서 이제 분리막이 이제 파손이 되면서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 이제 구조를 되게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법도 새로 이제 이제 개발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신소재를 거기다가 이제 적용을 한다든지 좀 이러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기차 화재가 당연히 위험한 거 맞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 끄는 방법을 정확히 아직 모르는 거는 맞는데, 전기차 화재가 과연 내연기관차보다 많이 나느냐를 비율을 보면은 아직도 내연기관차가 화재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제 뭐 끄는 방법을 모르긴 하지만 아직 불이 나는 비율 자체는 적기 때문에, 뭐 이제 그게 뭐 더하기 빼기 하면 비슷한 얘기지만, 뭐 분명히 이제 개선할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과잉 공포를 가질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뉴스에는 또 크게 나오니까. 네. 그리고 장상규님이 그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하론 가스로도 끈다고 알려주셨고요. 그 사실 우리가 소화기도 용도별로 다 다른 거 아시죠? 하론 그 가스 안에. 소화기도 있죠. 예, 네. 그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용도에 따라서 또 소화기도 달리 써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이참에 한 번씩 소화기 같은 거 점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번 화재 사고의 희생자분들에게 애도를 좀 전하고요. 또 크게 부상 당하신 분들도 빨리 잘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를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부부가 함께하는 이것, 세 글자인데요. 지난해 모든 연령대에서 이 가구 비중이 늘었습니다. 김준범 기자도 요 가구로 알고 있는데, 사내. 사내, 특히 사내이기도 하고요. 특히 30대 부부나 6살 이하 자녀가 있는 집은 절반 이상이 외벌이가 아닌 이걸 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집값, 양육 비용, 또 높은 물가 등 혼자 벌어서 참 이거 살림 꾸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정답도 보내주시고, 4322님은 저희도 이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투잡이고요.
빚 갚느라 힘드네요. 그러면서도 파이팅을 외쳐주셨어요. 야, 그러면은 본인은 또 투잡을 하고 계시고, 그럼 사실상 세 분이서 쓰리잡을 하고 계시는 대단하십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9161님은 이걸 하는 부부인데요. 돈이 안 모여요. 유유. 그죠. 신기하게 참 둘이 벌어도 돈이 안 모여. 9161님은 저희 그 돈줄 상담소에 좀 그 사연을 올려주시죠. 홈페이지 돈줄 상담소로 디테일하게 소득 소비 내역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성민님,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이걸 하셔서 외할머니께서 저희 형제들을 키워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또 그렇죠.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화이팅. 이라는 말밖에 할 게 없네요. 여러분의 또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 SK 하이닉스 주가가 정말 잘 나가죠. HBM 메모리 반도체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SK그룹이 또 한켠에서는 또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SK온, 우리가 앞에서 배터리 화재 이야기를 했는데 배터리 3사라고 일컫는 그 회사 중에 한 곳이 SK온인데 네. SK그룹은 또 SK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SK그룹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좀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장혁진 SK가 기자. 그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사업 이제 재조정 작업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조 조정이죠. 예, 뭐 네. SK가 우리가 예전에 뭐 유공이었잖아요. 네. 예, 유공이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알고 있었던 이제 SK는 대표적인 이 SK의 포트폴리오는 에너지. 석유와 이제 통신 이거였는데 이 이제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이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SK가 뭐 어떻게 바꿔 뭐 반도체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그리고 SK온으로 대표되는 이렇게 그룹의 대표되는 이제 대표 선수를 그렇게 바꿔보겠다라는 얘기인데 SK 하이닉스는 괜찮죠. 오늘 또 아침에 뉴스 보니까 또 현대차 시총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괜찮은데 SK온이 조금 이제 그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죠. 이제 SK 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2021년에 SK 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을 했는데 지금 10분기 연속 이제 적자거든요. 설비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 그렇죠. 뭐 조지아주에다가 뭐 공장도 짓고 이것저것 이제 한 각종 투자에 이제 20조 원 넘게 이제 들어갔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좀 3년 동안 설비 네. 투자한 것만 20조 원. 네. 근데 아직까지 흑자 전환을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SK그룹이 이제 계열사가 219개인가 되는데 굉장히 많죠. 예,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다른 또 경쟁 그룹에 비해서는 거의 두세 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중복되는 거 이제 뭐 합병하고 또 뭐 뺄 건 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기업 좀 체질을 좀 개선해 보겠다. 좀 이렇게 작년 말부터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었던가요? 그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나서 시중에 자금이 말랐다라고 네, 했을 네. 때 대기업도 돈 못 빌린다라고 말할 때 SK 얘기가 살짝 나오긴 했었습니다. 예, 예. 그때 뭐 이 워낙에 그 지금 공모채 사채 시장이 말라 있다 보니까 이걸 공모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지금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상적으로 SK는 이렇게 자금이 좀 대규모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장치 투자 산업이 많이 영위하다 보니까 이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이게 큰 리스크라고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업 기회라고 봤죠. SK온이 배터리 3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예전엔 삼성이 좀 더 큰 배터리 회사 혹은 미래가 좀 더 전도 유망했다면 이 SK온이 모험을 하면서 점점 더 선두 그룹에 가까이 가고 있다. 특히 미국 회사들, 미국 자동차 회사들과 굉장히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포드하고 함께 공장을 만들어서 포드 전용으로 배터리를 납품하는 네. 공장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미국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수십 10조 이상을 투자했는데 문제가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오지 않는 거죠. 빨리 오지 않으면서 그 늘어나는 속도가 보급량 늘어나는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네. 보드에서는 우리 전기차 좀 천천히 갈래 하니까 보드와 조인트 벤처하던 SK온이 타격을 맞게 되고 그러다 보니 SK온이 보드 아니고 우리 공장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한 곳에 팔아보겠다라고 하면 또 자기 투자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배터리에서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는 과감한 투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투자한 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돈은 못 벌리고 10분기 연속 적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작년부터 계속 이번 분기는 흑자예요. 아니면 다음 분기는 흑자일 거예요. 그 다음 분기는 흑자일 거예요. 이 말을 계속 했었거든요. 아직 흑자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올해는 과연 될 거냐 하는 거. 이게 불확실성인 겁니다. 참고로 SK온은 이제 예전에 SK이노베이션의 사업 부문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 자회사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투자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 투자 시점은 그 회수 시점은 또 멀어져만 가고 일단 그게 같은 어차피 전기차 캐즘, 그 전기차 불황은 똑같은 거고 전기차가 안 팔리면 배터리가 덜 팔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유독 SK온이 LG 엔솔이나 삼성 SDI에 비해서 왜 유독 좀 돈줄이 마르느냐. 네.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LG 엔솔도 분리 상장을 했고요. SK온도 분리까지 하고 상장을 못했어요. 그죠? 그때 LG 엔솔이 분리 상장하고 엄청나게 욕을 먹는 걸 보면서 주춤했던 건데, 근데 어쨌든 LG 엔솔은 뭐 욕을 먹든 어쨌든 간에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20조 원을 땡겼습니다. 그 자금력이 확실히 되고 그걸로 엄청나게 공장을 많이 짓는 건데 SK온은 이노베니시 분리는 했지만 그 상장을 못해서 자금을 확 당기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는 거의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돈줄이 마르는 정말 SK야말로 돈줄 상담소에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안 맞아서. 근데 이제 SK가 왜 이렇게 돈줄이 마르느냐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좀 역사를 좀 보면은 저는 어떤 기업의 색깔, 경영 방식하고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삼성 그러면 전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확실한 주력이 있잖아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근데 SK는 통신도 하고 정유도 하고 그다음에 10년 전에 인수한 반도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SK는 늘 회사를 인수하면서 M&A를 통해서 성장한 회사예요. SK 이노베이션도 결국 유공으로 사온 거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도 정부에서 통신사 사온 거고요. 하이닉스도 사온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M&A를 통해서 잘하는 회사는 시장이 좋을 때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선진 경영인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말라가는 상황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써놓으니까 당장 수익이 안 나오니까 미래에 그려놓은 그림은 아름답지만 당장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제 큰일이 난 그런 계열사가 특성과 많은 이유도 저 이유 때문이다. 인수 합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장하려고. 예.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벌릴 타이밍은 아니고 잘 정리를 하거나 조금 체계를 잘 다져야 될 텐데 어떤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일단 M&A가 가장 좀 유력하게 좀 방안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또 그건 뭐 이제 예. 새로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안에 있는 것들을 안에서. 합병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경제지들에서 지금 많이 언급되는 회사가 이제 SK ENS인데 이제 여기 SK 안에서 이제 LNG라든지 뭐 수소, 재생에너지 이런 거 하는 회사거든요. 회사 여기 이름을 좀 바꿔서 좀 헷갈리는데 SK ENS는 이제 도시가스 공급하고 뭐 LNG 화물 터미널 운영하고 이런 회사죠. 요즘은 수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역에 네. 그 도시가스 운영하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몇 군데.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비상장사인데 현금 자산이 많이 쌓여 있어요. 여기 알짜 회사입니다. 또 영업이익 또 계속 매년 이제 1조 이상 나오고 그렇죠. 굉장히 알짜 회사인데 도시가스를 계속 쓰니까요. 여기가 또 SK 주식회사의 지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의사결정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붙이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SK ENS를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뭐 계속 뭐 경제지들에서 뭐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ENS 알짜 회사니까 이걸 SK온에 합병해서 상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SK온의 이제 모 회사가 SK 이노베이션이니까 이노베이션에 합병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 ENS라는 든든한 캐시파워를 활용을 해서 한쪽에 투자 마중물을 계속 넣어주려는 뭐 이런 보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튼 SK온은 지금 이미 달리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투자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SK온에 자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프리 IPO도 했고 왜 채권도 발행을 했고 차입도 했고
현대차 이런 데서도 차입을 했어요. 유상증자도 했고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이제 지금 한다는 것이 영구채 발행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5천억 원 정도 이번 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쯤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근데 이 영구채를 발행하는 게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SK온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기 신용 등급보다 조금 높아야 돼요. 영구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자금을 마련을 한다는 건데, 일단 이 자금들은 어떻게든 마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5천억 원 마련하면 끝날 것이냐.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금은 분기마다 반기마다 뭐 연마다 계속 들어가야 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가능할지. 지금 워낙 돈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래서 늘, 이제 지금은 늘 이럴 때 좀 우리가 감시의 비판적 눈초리로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지금 하는 거에 복잡한 얘기들 나오지만 핵심은 우리 SK 입장에서 2차 전지는 절대 포기 못해. 미래 사업이니까. SK온을 지켜야 돼. 근데 SK온은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계열사, SK E&S, 뭐 가스하는 회사, SK M무브, 뭐 윤활유 만드는 회사, 네.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 뭐 붙였다 뗐다 하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때 늘 나오는 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토론했던 이사 충실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SK E&S나 SK M무브 등등 돈 잘 버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황당한 거예요. 우리 회사 돈 잘 벌고 배당 잘 나오는데 왜 돈도 못 버는 회사에 갖다 붙여? 그때 주주의 이익을 정말 잘 지켜주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막 뭘 합병하고 더하기 빼기 하고 쪼개고 할 때 항상 기술적 테크닉으로 최대 주주에게 유리하게 비율을 맞춘다, 이런 것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뭐 저는 SK가 많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언제나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말 잘 보고 감시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이번에 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SK E&S라든지 합병이 언급되는 회사들은 주 SK의 지분율이 또 90%에 달하고 이런 또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 방법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SK그룹 관련된 기사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요. 뭐 SK IET, 여긴 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분리막 만드는 그렇죠. 회사죠. 네. 지분을 매각하는 것 아니냐. 또 최태원 회장이 SK 실트론인가요? 그쪽 지분이 많은데 또 뭐 그걸 어떻게 매각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건 또 이혼 소송하고 또 맞물리면서 실트론은 좀 재미있습니다. 상황이 보면. 사실은 이게 왜 실트론의 그 지분이 많으냐, 돈을 빌렸거든요. 그 회사를 사올 때 실트론을 그 SK 회사가 다 사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RS 굉장히 복잡한 금융 기법들을 활용해서 돈을 최 회장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그런데 사실상 최 회장이 돈은 쓰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분을 굉장히 많이 인수하게 해줬거든요. 이거 뭐 편법이냐 위법이냐 이런 거 경제 관련 시민단체들이 의문을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지분이 돈이 꽤 됩니다. 인수해 오고 나서 이 실트론이 꽤 컸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혹은 최 회장의 앞으로의 지금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역할이 무엇이냐, 자금줄로서의,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K그룹이 사모펀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유명하고, 또 TRS라는 어떤 그 투자한 거에 차액만 본인이 물거나 갖게 되는 또 이런 방식의 금융거래도 많이 하고요. 또 하나 주목받는 게 그 수펙스 추구협의회라는 구조입니다. 네. 예전에 최태원 회장이 뭐 횡령 배임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고 나서 어떤 객관적인 사업 구조를 이제 운영을 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구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의장이 이제 최태원 회장의 친척 동생이고,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회장. 네. 의장이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또 친동생이 또 맡고 있고요. 네. 최재원 수석 부회장. 요거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 이제 SK 스펙스 추구협의회가 SK 그룹의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리밸런싱 이제 사업 구조 조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제 결정체죠. 근데 작년 12월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부회장이 의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이거 됐을 때 약간 좀 이례적이다라는 좀 시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 디스커버리는 SK 그 주식회사와는 거기에 이제 연결된 회사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디스커버리는 거기 최창원 부회장 별도의 이제 지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어떤 본인의 어떤 이제 입맛에 맞는 어떤 전문 경영인을 앉혀서 이런 구조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을 이제 선임을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각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작년 12월에 와서 이제 최창원 부회장이 되게 많이 그 좀
부회장 4명을 어떤 좀 교체를 하고 많은 어떤 인적 쇄신 모습을 좀 뭐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외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최태원 회장이 어떤 뭐 이혼 소송이라든지 이런 외부의 그런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사촌 동생이 좀 대신 좀 그룹에 칼을 댄다는 좀 시각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SK 쪽에서도 배터리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나오는 뉴스 보면은 다른 대기업들도 그렇고 친족을 내치지는 않고 항상 전문 경영인부터 내치죠. 물론 이제 그분들의 뭐 탓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씁쓸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태원 회장의 어떤 그 이혼 소송도 있고 1조 3천억 원 넘는 또 천문학적인 네. 재산 분할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맥락이 좀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요? 특히 이번에는 SK그룹의 어떤 자금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장 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자금이라는 불확실성이 있으면 지배 구조는 물론이거니와 최 회장이 돈을 마련하더라도 써야 되는 구조가 여기저기 여러 갈래가 되면 SK그룹 자체에서 앞으로의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는 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끝내기 전에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슈 때 저희가 그 배터리 관련된 화재를 다뤘잖아요. 제가 꼭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항상 그 전자제품 보면 2차 전지 많이들 들어가 있는데 항상 구매하시기 전에 그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의 제조회사는 어디인지 믿을 만한 회사인지 꼭 좀 확인을 하고 IT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동 킥보드나 요즘에 그 개인 모빌리티 이런 거 집안에서 손성풍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집안에서 충전 많이 하시는데 충전을 하실 때는 꼭 사람이 깨어 있을 때 밤에 잘 때 하지 마시고 깨어 있을 때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충전을 하시기를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 K 김준범, 서영민, 장혁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창업 트렌드로 함께 돌아옵니다. 백종원 대표가 더본코리아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한번 따져보고요. 잠시 후 뉴스 들으시고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